안녕하세요. 저는 강남한국학원의 대표 후기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세게 쳐보실까요? 좋아요. 네. 오늘 이 시간 설명회는 도담고 예비고 1 내신 학습 전략 설명회입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아침 11시부터 오늘 밤 10시 반까지 7개 학교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조금 핵심 중심으로 축약을 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소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추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향들도 찾아가고 저희가 설명회를 매주 이렇게 토요일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설명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4~5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죠. 저희들이 2017년도 12월 28일을 대치동에서 내려와서 개강을 했는데 저희들이 살펴보건데 그 당시에 우리 세종은 이런 어떤 입시 전략, 입시 정보, 입시 제도 분석 이런 부분들이 입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약했다. 그래서 이런 입시교육 현장에 그런 어떤 환경 개선을 우리가 한번 나서서 선도해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다소 미숙했고 좀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참 우리가 하길 잘했다. 우리는 이 모든 선생님들이 여기서 학교들을 담당을 해서 직접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회를 주도를 하다 보니까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현장감 있는 세종시에 걸맞는 이렇게 살아있는 설명회를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들이 생기게 됐고 그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아름동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좀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은데 좀 공동으로 좀 이렇게 주최를 하자. 그래서 한 2~3년 전부터 매년 9월 첫 번째 토요일 날 해서 아름동뿐이 아니라 세종시 주민들 한 200여 분을 모시고 아름동 주민자치회가 주최를 하고 저희가 주관을 해서 이렇게 입시 전략 설명회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렇게 4~5년 이상 하다 보니까 많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은 이제는 세종에 있는 어머니들이 미리미리 그야말로 입시 정보와 정확한 그런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미리부터 우리 아이들의 입시를 준비할 수 있다는 그다음에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를 이렇게 가졌었고 실제로 보면은 세종시 입결이 지금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죠. 작년에도 물론 중복 발표겠지만 의학계열, 약학계열을 4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만 10개 학교에서 13명이 들어갔어요. 그전 불과 2~3년 전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통틀어서 세종 전체에서 3명 합격하고 이 정도였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근데 한 해 한 해 너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저희 학원만 해도 벌써 2년 연속 작년에 연대 의대, 이번에 건대 의대, 그다음에 서울대를 계속 의료학과, 지구 환경공학과 이런 식으로 계속 서울대, 연대도 이번에도 수리논술로 해서 물리학과를 확보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수한 학교들의 우수한 학생들을 지금 합격성을 배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성과들이 달라지고 있다 이거죠. 더군다나 이 입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설명회를 테마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테마가 굉장히 다양하죠. 중학교 2학년 이하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크게 대별을 중학교 2학년 이하 주로 토요일 오전에 하죠. 그러면 그 중학교 2학년 이하 학부모님들에게는 그런 어떤 특목이나 자사고 또는 의대, 스카이 이런 입시 전략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할 것이냐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이제 이미 지금 우리 지금 아이들은
그 고교 학점제 세대가 아니잖아요. 이 밑에서부터 이제 고교 학점제가 오는데 그럼 거꾸로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이제 재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재수가 없는 그런 학번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재수를 하려면 너무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 돼요. 입시 제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들 때는 그동안 밀려온 재수생들도 무조건 학교를 가려고 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재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 해에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치열한 마지막 세대라고도 보면 되죠. 어떤 이렇게 터울에 걸려 있는 세대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설명을 해서 준비하게 시킨다 이거죠. 그다음에 입시 전에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주로 오후에 하는데 그런 학부모님들은 이제 세종시 일반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고 또는 3학년 때 이제 바로 한 해만 지나가면 바로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 입시 현장에 들어서는 그 준비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입시 제도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별로 중에 이렇게 신학기 같은 경우는 벌써 시작을 했죠.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전형도 논술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리 논술, 뭐 인문 논술 이런 전형이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그걸 굉장히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알지도 못할 정도로 설령 안다 손치더라도 논술을 가르치는 학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가야 되니까 몇 번 가다가 중단하고 이런 경우가 참 안타까웠었는데 저희들이 2, 3년 전부터 수리논술, 인문논술 강좌까지 전부 갖춰서 관리를 하고 있다. 실제로 합격생들도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전형들이 어떻게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초에 이제 3월에 저희가 이제 2월에 이제 하겠지만 생기부 관리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꼭 수시에서 교과로만 갈 것은 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학적으로 해서는 생기부는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해서 그런 생기부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회와 그 강좌 운영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틈날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지도하는데 이렇게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늘 이제 고당고 예비고일 내신 전략 설명에서 이렇게 지금 예비고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계속 해보고 있고 사실은 지난주에도 7개 학교를 토요일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과연 우리가 도당부는 그 내신 경향이 어떤지 뭐 이렇게 치열하다는데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첫째는 우리 아이들 27년도에 개입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제도를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교과별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은 오늘 선생님이 못 나오십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분식으로 각 교과별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용을 학교별 선생님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레이드별로 운영을 하고 이제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는 딱 그 도당고 학생들만 도당고 1학년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반. 그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로 도당고 1학년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반 이렇게 딱 그 선생님들이 정해져 가지고 반을 따로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3월 1일부터 이제 별도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에 세종시 입시 환경의 변화는 그 부록에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 제 인사는 간단히 이렇게 마치고 27년도 대입 제도 분석에 대해서 우리 조승국 강남 입시전략연구소 소장님 겸 국어과 원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조승국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강남 한국학원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조승국입니다. 뭐 프로필도 좀 나와 있는데 메가스터디 1.5세대 인강에서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 재종반이죠. 예, 재종반에서 특히 메가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그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지금 시즌이 아니라서 평소에는 주말에 설명회를 엄청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는 고교 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그러니까 예비 고1 학생들, 이 학생들은 현행 입시의 마지막입니다. 불행한 거죠. 재수가 전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그 학교별 내신 전략이 우선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좀 말씀드릴게요. 핵심만 이것만 아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자, 대학 전형이라는 게 수시와 정시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기준은요, 수능 전에 수시에 지원하는 게 수시고요. 수능을 보고 지원했다면 정시가 되는 거죠. 기준점은 수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수시는요, 다시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인데, 실기는 예체능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니까 제외를 하고요. 논술도 1학년 학생들하고는 의미가 없죠. 고3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니까 이것도 제외. 그러면 수시에서 핵심은 학생부죠. 학생부. 자, 학생부 전형은요, 교과와 학종 딱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교과는 말 그대로 교과입니다. 교과. 핵심이 교과죠. 교과라는 게 내신이죠.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 다시 말해서 1학년 때 1학기, 2학기 두 번의 시험이 있겠죠. 그럼 4번. 2학년 때도 4번. 3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그래서 총 10번의 시험을 보면 과목별 평균 그 평점이 나와요. 전체 평점이요. 모든 과목의 전체 평점. 그 평점을 가지고 수시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교과 전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딱 제안을 해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그것도 16개 대학만 딱 정해놓는다면, 왜냐면 지방하고 서울권하고는요 또 다릅니다. 이거 완전히 또 달라요. 그러면 지금 예비고일 학생들한테 지방대, 그것도 좀 괜찮은 지방대 갖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권하고 다른데. 그러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 내신이 가장 중요한 교과 전형에 지원하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대가 3학년 1학기 때까지 만들어져야 되느냐? 대략 2.5등급 정도 돼요. 그러니까 2.5등급 이내에 있으면 서울에 누구나 들어봤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에 지원할 자격이 부여되는 거죠. 물론 딱 2.5다. 그러면 뭐 서울대, 연고대, 예를 들어서 뭐 서강대, 성균관대를 지원할 수 있느냐? 지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능성은 제로죠. 그냥 정말 좋은 대학이지만 그 16개 대학의 밑에, 하위 정도가 2.5 살짝 이내에 있는 대학이고요. 만약에 성대 정도 된다 그러면 2점대 초반 정도 돼야 돼요. 2.1 정도 돼야 되는 거고요. 0.1 차이인데 학교 그룹이 달라지는 겁니다. 0.1 차이로 만약에 연고대다 그러면 1점대 후반까지 가야 되고요. 2.0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연고대는요. 만약에 1.5 이내에 있다. 전교 1, 2등 했던 학생이겠죠. 매번 1, 2, 3학년 때 그런 학생은 1.5 이내에 있다면 이제 의대를 지원하는 거고요. 대략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과에 지원하려면 내신이 3학년 1학기까지 2.5등급 이내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대충 감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반에서 3등 안에는 계속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반에서 3등은 계속 유지한다. 양보하더라도 4등 이내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반에서 뭐 7, 8등 했다. 어우 잘했네. 반에서 7, 8등이면 그렇게 그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한 건 아니지만 일단 서울권의 교과는 쓸 수가 없는 성적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2.5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시험을 봤는데 내가 본 시험 과목에서 절반은 2등급, 절반은 3등급을 받았다. 그럼 2.5가 나오겠죠. 만약에 2등급짜리가 조금 더 많다. 그러면 2.5 이내 앞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그 중에 또 1등급짜리가 또 몇 개 더 있다. 그럼 2점대 초반까지도 가는 거고요. 3은 없다. 1, 2에만 있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얘기하는데 1등급이 4%예요. 1등급이, 2등급이 11%가 되는 거고요. 3등급까지를 그래도 좀 잘했다고 보는데 3등급이 23%예요. 다시 말해서 3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교 1등부터 12등까지만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12등 안에, 전교 12등 안에 있어야만 1등급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12반이 됐다. 반이 12반이다. 그러면 각 반에 1등만 딱 모으면 딱 1등급, 딱 한 명만 1등급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당연하죠.
서울의 16개 대학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2점대 초반에 있다.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넣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행복한 고민이 시작돼요. 그러면 그 행복한 고민 끝에 어떤 대학을 지원을 했어요. 그것도 6개나 지원했습니다. 수시가 6번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럼 합격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 속에 최저가 있으니까 뭐 대충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 대학들은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만큼은요. 무조건 내신 성적 우수해야 된다. 우리 학교는. 그리고 수능도 반드시 이 정도까지는 받아야 된다라는 걸 요구하는 거죠. 근데 현실은요. 정말 성적이 좋아요. 좋은데 그 좋은 학생들이 교과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하는 없어요.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못 맞춰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수능과 내신은요. 별개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학생들은요. 수능 최저 못 맞춘 학생들은 내신만 준비한 겁니다. 수능은 등한시한 거죠. 그래서 내신은 좋지만 수능은 못 보는 겁니다.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병행. 수능만 갖고도 안 되고요. 내신만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에는요. 학종이라고 불리는 종합전형, 학종이죠. 학종이 있습니다. 학종은 깜깜이 전형이에요. 내가 떨어졌다면 도대체 왜 떨어진 거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학교도 공개를 하지 않아요. 교과전형은요. 모든 학교가 공개를 합니다. 따라서 납득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래서 내신이 조금 미세하게 떨어져서 내가 떨어졌구나. 수능 최저를 못 맞췄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종은요. 아무 학교도 공개를 하지 않아요. 이유는요. 특목고, 자사고, 과거 애들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암암리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요. 특목고, 자사고 애들을 좋아하죠. 근데 그런 애들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도 내신이 들어갑니다. 내신이. 근데 이 교과에 비해서 이 학종 내신은요. 조금 낮아도 돼요. 다시 말해서 3.0 3등급 이내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많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죠. 유리하죠. 그럼 이 갭이 있잖아요. 0.5 차이나 엄청나게 큰 갭이 있는데 뭘로 메꿔야 되느냐? 이 교과 생기부죠. 생기부로 이 갭을 메꿔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는 또 학종에서 면접이 있는데 이 면접도 이 생기부를 기반으로 면접을 보는 학교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기부도 상당히 중요한데 학종에서는 작년에요. 이 생기부에 기재되는 내용들이요. 모두 폐지입니다. 모두. 전체가 폐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라는 건 이제 알 필요도 없고요. 예전에는 이 요소들이 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입학 사정관들이 학생들 변별하는 요소가 너무 많았던 거죠. 볼 게 많습니다. 근데 전부 폐지됐습니다. 하물며 학종은요. 학교 이름마저도 블라인드 처리돼요.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게 폐지된 상태에서 그러면 학생들 뭘로 변별할 것이냐? 딱 하나 남았죠. 세트입니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해당하는 세트 딱 하나만 남았죠. 이 세트의 내용이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학생들을 변별하게 되는 겁니다. 학종은요. 자, 그러면 이 세특이 뭐냐 이것만 설명하는데도 1시간이 걸려요. 정말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과목 선생님이며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따라서 선생님 눈밖에 나면요 생기부가 예뻐질 리가 없겠죠. 맨날 자빠져 자고요. 과제도 안 해오고 수업 때도 엉망이고 그러면 사람인지라 좋은 생기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되고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의 바르고 그러면 또 생기부가 좋아지느냐?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무조건 수행평가를 구체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중학교 때도 수행평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쓰거나 아니면 인터넷 뒤져가지고 뭔가 작성하는 건 그건 좋은 생기부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써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빨리 대학에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빨리 결정해서요. 그 전공과 그 세특을요. 맞춰나가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예. 더 팁을 드리면 담당 선생님한테 찾아가세요. 찾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찾아가서 예, 이번에 수행평가를 제가 이걸 전공하고 싶은데 대학에서 그러니까 전공이 빨리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수행평가를 이 전공과 조금 매치시키려고 하는데 그지? 뭘 조금 구체화 시킬 수 있는지 조금만 조언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좋아합니다. 이 학생은 의지가 있는 학생이구나. 좋아하죠. 그렇게 해서 구체화 시켜야 됩니다. 대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요 세트 비교과 이게 중요하구나.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미 내신이요 3.5, 4점대 밖에 있어요. 그런 학생이 요 생기부 세트 이 세트를 엄청나게 막 노력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럼 뭐예요? 어차피 여기서 걸러지는 건데. 어차피 걸러지는 겁니다. 또 선생님들도 그거 에너지 엄청나게 소비되는 거예요. 학생 인생이 걸린 거잖아요. 따라서 정말 잘 써줘야 돼요. 정성껏. 모든 학생은 또 그렇게 에너지를 다 써가면서 써주지 않습니다. 될 만한 애들이죠. 즉 내신이 되는 애들. 그 학생이 서울권에 갈 확률이 높은 거고 그 학생이 우리 학교를 빛내줄 학생이에요. 그 학생들 책임인 거죠. 내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신. 무조건 어느 정도 내신이 돼야지 당연히 생기부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4점 밖에 있는데 생기부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좋다라고 한들 이미 대학에서는요 성적으로 이 학생은 떨어지는 겁니다. 1차에서 이미 떨어지는 거예요. 생기부는 보지도 안 보죠. 볼 필요가 없는데 이미 성적에서 이 학생은 결격 사유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성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만 되면 생기부는요 저절로 써주진 않죠. 소설을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을 조금 더 신경 써주죠. 이 학생이 내가 조금만 신경 써준다면 성적도 좋은데 내가 조금 힘들지만 조금만 더 정성스럽게 써준다? 그럼 충분히 얘는 학종도 노려볼 수 있는데 써주겠죠. 평범한 선생님이라면 의식 있는 선생님이라면 써주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이 학생은 성적도 안 좋아요. 태도도 안 좋습니다. 맨날 자요. 괜히 고민해가지고 이 학생의 생기부를 예쁘게 다듬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성적입니다. 근데 이 성적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가장 중요할 뿐더러 가장 어렵습니다. 어느 학교나 다 똑같아요. 1학년 내신 시험이 가장 어렵다. 2학년 때는요. 1학년 때보다 쉽다는 게 아니라 1학년 때보다는 편리해지는 겁니다. 당연하죠. 1학년 때 이미 걸렀는데요. 많은 학생들은. 엄청나게 걸러놓은 거예요. 이 학생들만 또 변별해주면 돼요. 그럼 또 걸러지겠죠. 3학년 1학기는요. 내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능 준비 시키죠. 고3들은 거기다 수능 준비를 학교에서도 신경을 쓰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정말 1학년입니다. 1학년 내신에 몰빵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죠. 가장 어려운 1학년 시험. 그런데 1학년 학생들이 가장 공부를 안 합니다.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그나마 정신을 차린 애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미 그런 의식이 생겼다 한들 1학년 때 성적이 엉망이었던 거죠. 후회되는 거잖아요. 근데 1학년 애들은 의식이 없어요. 중학교 때의 생각을 그대로 끌고 열심히 할 마음도 있고 조금 더 하면 중학교 때보다 조금 더 하면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였거든요. 성적 나오는 1, 2등 나오는 애들은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가 몸에서 공부 때문에 힘들다는 걸 느껴요. 게임을 해서 힘든 게 아니라 공부를 하도 하니까 내 몸이 너무 힘들다. 그런 학생들이 1등이 나오는 거지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성적이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만 서울권에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너 고통스러웠지? 이제 너한테 행복을 마련해 줄게. 너 고등학교 놀았잖아. 너 즐거웠잖아. 어떻게 대학까지 열어주니? 이런 의미겠죠. 이게 뭐 공평하겠죠. 사회적으로 봐도. 자, 그래서 요 6장, 요 정시 3장, 총 9장. 그런데 1학년 때 이미 이 6장은요. 휴지 조각이 되죠. 다시 말해서 서울권만 고집한다면 3.0을 벗어나면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 수시는요. 무조건 끝이에요. 2학년 때 이 학생이요. 3.5예요. 못한 것도 아니죠. 예. 상위권은 아니지만 상위권의 끄트머리에 살짝 걸려있는 학생인데 3.5다. 그런데 내가
이제 정신 차렸다. 2학년 때 2학 물고 피똥 싸게 나 공부할 자신 있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신을 끌어올려서 서울권을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의 정답은요. 넌 정말 그렇게 한다 한들 끝났어. 방법은 없어요. 만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말이 되면 이제 정시로 전형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유도 간단해요. 정시 모집 인원이 45%예요. 많죠. 저기가 55%고요. 그러니까 정시로도 많이 뽑는다는 얘기예요. 꽤 많이 뽑는다. 근데 이 현실도 16개 대학만 그렇습니다. 지방대는 아예 없고요. 그런 게 거의 다 수시고요. 지방대일수록 이 정시가 있지만 매우 적게 뽑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16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권의 대학들 좋은 대학 많이 있죠. 그 대학들도 정시 전형에서 45%가 아니라 많이 뽑는다. 진짜 많이 뽑네 이 학교가. 그러면 30% 정도 돼요. 근데 거기다 20%간 넘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근데 16개 대학은요 법으로 그죠? 정해놨습니다. 딱 지정해놨어요. 이 대학들은 무조건 정시 전형에서 40% 이상을 정시 전형으로 모집해라. 라고 못 박아놨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희망을 갖죠. 많이 뽑는구나. 또 정시는요 내신이 반영되지 않죠. 수능만 잘 보면 되죠. 전교 꼴찌라 하든 수능만 잘 보면 성대, 서강대 다 갈 수 있죠. 연대, 고대 다 갈 수 있습니다. 수능만 잘 본다면. 물론 정시 전형에서 서울대와 고대는 내신 20%를 반영하죠. 유일하게. 그 학교는요. 야, 너 수능 모든 고등학교는 수능을 준비해주는 학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전부 다 내신 수업이죠. 수능과 약간 별개인 내신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내신 수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너 고등학교에서 수능 준비 안 했는데 너 수능 엄청난 점수를 받아왔네? 그 말은 너 수능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야. 학교 생활은 안 했다는 얘기잖아. 내신 반영 안 하니까요. 안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서울대, 고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도 보겠다는 거.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학교 생활이 별로 좋지 않다. 다시 말해서 내신이 안 좋다. 그러면 지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원하지 마라. 근데 서울대, 고대를 제외한 연대 포함해서 그 대학들은 서울대, 고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무조건 수능 100입니다. 수능 100. 수능 100.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혹할만 하잖아요. 여기까지가 학원들이 하는 설명의 끝. 그러니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이 뽑는 16개 대학의 45%는 이 안에 숨어있는 의미는 아무도 얘기 안 해주죠. 자 매년 N수생들은요 10만 명 이상 나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재수가 안 되는 학년이죠. 재수 생각은 없잖아요. 어머님들이 3년 후에 우리 아이 재수하면 재수시켜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재수는 무조건 없다라고 해요. 근데 재수하는 10만 명 이상의 학생들 모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고등학교 1학년 될 때 재수를 생각하거나 부모님이 재수를 고민했던 적은 한 명도 없어요. 현실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재수 자체도 이제 안 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재수가.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건데 자, 그 10만 명 이상이 되는 학생들은요 99%가 다 정시입니다. 전부 정시예요. 정시. 그러면 재학생들하고 N생들하고 이 정시랑 싸워야 되죠. 재학생들이 밀려버리는 겁니다. 무조건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들이 정시에 합격할 비율은 20%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노린다는 것도 모순이에요. 무조건 여기서 끝내줘야 됩니다.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학년입니다. 1학년 중에서도 가장 첫 단추 중간고사죠. 4월 말, 5월 초에 있는 중간고사에서 내가 어느 정도 과목별, 주요 과목, 국영수, 탐구 요 과목에서 1, 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 경험상 그런 학생이요. 나 성적 진짜 잘 나왔다. 애들이 와 너 대단하다. 선생님들이요. 이야 뭐 잘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자기도 만족. 부모님도 기뻐한다. 근데 기말고사부터는 논다. 그런 애 본 적이 없어요. 걔네들 끌고 갑니다. 지도 믿기 전에. 끌고 가죠. 2학기 때까지 끌고 가죠.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끝내지만 부모님들은 궁금한 점이 많으셔야 돼요. 학생들은 저절로 알게 돼요. 생활하면서.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누가 그러더라 이런 얘기 말고요. 학원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 궁금한 점을 전부 다 정확하게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학원을 이용해 주세요. 저는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잘 이해들이 되세요? 도움이 좀 됩니까? 사실 네? 사실 입시 제도에 대해서만 입시 전략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더라도 한 2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설명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오늘 더군다나 이 내신 전략 설명에는 여러 가지 다룰 게 많아서 약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다소 부족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 별지에 보시면 유인물 별지에 보시면 상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작성을 해서 이따 끝나고 나가실 때 스텝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입시 전략 연구소가 상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상담을 별도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수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전원 선생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원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원입니다. 저는 일단 이제 13년째, 14년째가 됐는데 고등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유튜브 전원 수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구독자가 한 5,500명쯤 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어와서 구경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얘기랑 그다음 도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은 실제로 도담고에 대한 얘기는 크게 뭐 중요한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도담고라는 학교 특징 자체가 고등학교 수학 자체가 그렇게 막 어떤 특징이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중등수학이랑 고등수학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등수학은 계산력을 베이스로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수학은 해석력을 베이스로 합니다. 그래프를 가지고 전략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왔어요. 보통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어라라고 하면은 중학교 때 이제 식을 베이스로 접근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죠. 2차 다항식이 있어요. 얘를 인수 분해를 해주고요.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얘 해를 구해라라고 한다면 해는 x는 1에서 2 사이야 이렇게 구하죠. 이때 우리가 외우고 있을 것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요거죠.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보통 큰 수와 작은 수 사이가 된다. 이렇게 외워놓고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얘가 0보다 작았을 때 왜 큰 수와 작은 수 사이가 되는지도 사실은 많이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보통 중학교에서는. 그랬는데 이제 고등부로 들어와서 그래프 베이스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똑같은 부등식이 이런 느낌으로 풀리겠습니다.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를 바라보면서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의 그래프가 두 번째, 이렇게 그래프가 두 번째, 0은 y는 0의 그래프보다 라고 해서 y는 0의 그래프보다 저기는 저 부등호는 아래에 있는 부분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가 되니까 아래 있는 부분에 여기는 이 부분이죠. 여기는 이 부분에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가 되면서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면서 x의 값은 1에서 2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똑같은 부등식을 그래프 베이스로 해석하는 방법. 되게 느낌이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어때요? 일단은 중학교 때 그냥 식을 베이스로 하는 게 훨씬 간결하고 편하고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 그다음에 고등부에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부등식을 해석할 때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겠지만 여기는 얘를 이해하려면 그래프부터 그려야 되고 그다음에 위치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아서 불편한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예시로 드는 것들이 뭐냐면 중등 수학이 포크질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고등 수학은 젓가락질이다 이런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편하게 그냥 찍어 먹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고등부 와서는 먹히질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젓가락질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해석하는 느낌을 내가 정확하게 익혀야 되는 거고 그게 정확하게 익었을 때 그 젓가락질을 가지고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부 사이클도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가 보통은 이런 느낌이죠. 강의를 듣고요. 그다음에 숙제를 열심히 합니다. 그다음에 틀린 문제가 있으면 질문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중학교 때는 숙제를 하는 게 그냥 문제를 푸는 거고 문제를 푸는 게 계산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는 저 방법이 통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등부에서는 젓가락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웠어요. 그럼 젓가락질에 대한 숙련이 필요하겠죠.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체화의 과정이 꼭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연습을 꼭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오답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오답한 거 자기 걸로 만드는 체화의 과정이 또 반드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답은 이거 X 표시를 해놓은 게 아니라 이거 꼭두각시 인형을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따라하는 식으로만 가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면 결국 실화가 안 돼가지고 이 틀렸던 문제에서 또 다시 틀리게 됩니다. 젓가락질 충분히 다 연습하고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부 수학 이렇게 두 가지의 차이를 정확하게 일단 인식을 하고요. 여기서는 해석력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 그 그래프랑 뭐 다른 그래프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한 걸 토대로 연습하고 체화하고 연습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도당고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정말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결국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도당고라는 학교 자체는 일단 수학에서는 뭐 특별하게 어렵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교과서 수준의 시험이고 여태까지 그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그냥 교과서 수준만 공부해도 충분히 1, 2등급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관심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으면 1, 2등급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시험 난이도는 교과서 수준이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변수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이 바뀐다는 소식이 있어요. 선생님 한 분이 바뀐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뀌면 시험 난이도가 갑자기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성고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지역에 있는 대성고에서 오셨어요. 근데 오시고 나서 시험 난이도가 갑자기 급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오시는지는 아직 몰라가지고 그건 그냥 변수로서만 작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올해는 학생들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도당고에 대거 많이 합격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도당고는 되게 아이들 수준 자체가 되게 낮았어요. 되게 낮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내신을 따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잘하는 친구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변별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올해부터는 올라갈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제가 정쟁이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 학습에 대한 질문 많이 받는 질문들 4가지 정도만 뽑아서 추려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개념은 아는데 응용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 제가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또 혹은 부모님들한테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은 아는데 응용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이거에 대한 답은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고력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그 다음에 또 창의력이 중요해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창의력보다는 사고력이 월등하게 훨씬 더 많이 중요합니다. 그 창의력은 사실 이게 대학 수학 가서 대학 수학을 전공할 게 아니라면 창의력은 고등 수학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필요한 능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개념, 기호를 배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는 n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얘를 계산해주면 얘는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숫자를 줄여가면서 계속해서 곱해줘서 결국 2와 1까지 될 때까지 계속 곱해주는 식으로 얘를 계산한다라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고 나서 우리가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6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 분의 6팩토리얼 이런 녀석을 우리가 봤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지금 이 개념을 배우고 나서 바로 여기는 얘를 딱 풀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답이 뭐가 될까요?
6이 되겠죠. 얘는 당연히 6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죠? 여기는 얘는 당연히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던 거예요. 그죠? 여기는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으니까 얘 나누기 얘를 해주면 이만큼은 당연히 사라지니까 얘는 6밖에 안 남겠구나. 답은 6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이게 개념을 이용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적용해서 푸는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 거창한 게 사고력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창의력은 어떤 느낌이냐면 똑같이 5팩토리얼, 6팩토리얼을 봤어요. 오늘은 기분이 왠지 좋으니까 느낌표를 한번 약분해볼까? 이런 게 이제 창의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방법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이런 느낌은 수학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정확한 개념을 제대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이용해서 푼다라는 생각으로 수학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베이스가 없어요.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들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듣기보다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 많이 듣게 되는데 베이스가 없다는 건 수학에서 엄청난 약점이죠. 그래서 시간만 충분하다면 베이스를 잡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라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2학년 친구들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수학상, 수학하 몇 번씩 돌렸는데, 그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2를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수학 2에서 얘는 이제 극대와 극소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인데 여기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수학 상에 나오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만 여기 얘를 풀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극대극소 개념은 지금 배워서 채워놨는데 여기는 얘를 까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네이버에다가 근의 분리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블로그든 뭐든 이렇게 되게 많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개념은 그때 그냥 바로 찾아가지고 채워넣는다라는 그런 태도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지금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부족한 개념 바로바로 채워넣을 수 있어요. 내가 글로 읽는 게 좀 힘들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유튜브에다가 근의 분리를 치시면 전원 수학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냥 베이스가 없어요는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베이스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지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좋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다는 거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타임어택이라서 그러니까 시험 제도 자체가 타임어택이라서 50분 동안 20문제 정도를 풀어야 되니까 당연히 시간이 모자라고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시간을 재놓고 공부하는 습관들을 들여주면 도움이 된다.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수학에서 말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계산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왜 나왔을까요? 당연히 뭔가 편의성을 가져가려고 나온 게 개념이겠죠. 우리가 이제 곱하기라는 개념을 처음 배우게 될 때는 2 곱하기 3 하면 얘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2를 3번 더할 때 이렇게 똑같은 걸 더하게 될 때 걔 계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2 곱하기 3이라고 배우죠. 처음에는 곱하기 개념을 그런 식으로 배우고 또 지수 개념이 그런 식으로 확장되고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개념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탄탄하게 잡히게 되면 사실 계산량 자체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를 충실하게 해주면 계산량이 줄어드니까 실수할 확률도 줄어들고 시간 확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개념 공부를 철저히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수포자예요. 어떡하죠? 자, 이것도 답이 정해져 있어요. 수포자는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얘는 2번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베이스가 없어요. 이거는 채우고 싶어요라는 의지가 있는 건데 수포자는 일단 채우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포자, 내가 스스로 수학을 포기했어라고 인지를 하는 순간 수학을 다시 잘하게 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학 잘 들으셨어요?
어렵지 않겠죠? 네. 이제 수학이 이게 입시에서 변별의 축소는 수학이에요. 수학에서 판별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좀 유념하셔야 될 거는 세종시의 지금 일반 고등학교들의 입시 교육 현장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담도 내신이 쉬워. 그러니까 쉬울 거야. 이건 큰 우선이라는 거죠. 이게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작년을 생각하면 안 되고 작년은 재작년을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이러냐면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확대된 작년 졸업생들이 1학년 들어갈 때부터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확대가 됐어요. 그 아이들이 그 작년 졸업생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 확대된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저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내신 따기 좋은 곳이 어딜까? 이제 이게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세종시대 일반 고등학교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해까지만 해도 세종시에서 고운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심각해지죠. 전학을 가는 방법이 있냐? 저는 그런 상담들을 많이 받았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서울로 이사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환경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체념하고 그냥 다니고 했었는데 그게 그 해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신 따기 좋은 학교가 내신 잘 받기 좋은 학교가 고운고로 이제 소문이 났겠죠. 다 서치들이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우수한 아이들이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그 해에 세종의 별들이 고운고에 모인 거죠. 고운고가 세종시 명문고등학교로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아이들이 작년에 졸업할 때 입결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의대, 서울대, 연대, 고대를 한 8명이 합격을 했어요. 의학계열, 약학계열, 서울대, 연대, 고대를 8명이 합격할 정도로 굉장히 입결이 좋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돌죠. 고운고를 또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담고, 두루고, 아까 두루고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두루고도 만만치 않아요. 이제 두루고도 좀 316명까지 이제 늘어났어요. 인원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내신이 만만치 않죠. 그렇듯이 도담도 이제 만만치 않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과 선생님들이 신입생을 받으면 난이도 조절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한 2년 전에 종충고등학교에서 2년 전에 종충고등학교에서 그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시험 문제를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 됐는데 만점이 36명이 나왔어요.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죠. 여기 신문 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말에서 어떻게든지 조정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했죠. 조정에 성공을 했죠. 평균 점수가 32점 나왔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세종의 일반 고등학교의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상당히 방심은 금물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서 좀 유념하시는 게 좋겠다. 자, 이제 그러면 영어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저 박태양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도담고 12기 신입생 입시 설명을 맡은 박태양 강사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제가 지문 분석이랑 문제 분석 이런 거를 재밌어하고 곧잘해서 메가스터디의 이원준 선생님과 강민철 선생님 밑에서 연구원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강남 한국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도담고 내신 출제 경향과 그에 따른 시험 전략 그리고 그에 따른 시험 대비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실 문제는요. 0017 추론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네. 여기 부분이 본문이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이 선진입니다. 본문은 아이들이 익숙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 기간에 반복도 하고요. 근데
애들이 가서 어려운 점이 이제 영어 선지가 처음 보는 영어 선지가 나와서 가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고1 수준의 영어 단어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문장 구조가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 단어 수는 최소 10개에서 많으면 30개고요. 그다음에 평균 한 20개 정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어 선지가 좀 길게 좀 나오기 때문에 낯선 문장을 평소에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낯선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좀 힘듭니다. 네, 두 번째는 주제 영작 문제인데요. 난이도는 좀 어렵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본문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글의 영어 요약문을 조건에 맞게 한 문장으로 작성하시오. 그럼 별다른 조건 없이 그냥 애들이 영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네. 그래서 주어진 단어 없이 스스로 영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네.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면 시험 범위 모든 지문에 대해 주제를 이미 영작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20개의 지문에 대해서 자기가 영작할 수 있는 상태로 간다. 그럼 자신감 있게 보고 오겠죠. 네. 그렇게 대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본문 영작 문제인데요. 네. 여기 본문에 한글 해석을 주고 조건에 맞게 영작하면 됩니다. 이거는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핵심적인 문장 외워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복잡하고 긴 문장을 영작하게 요구하지만 본문 그대로 내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장들에 대해서 암기해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마지막 어법 개수 문제인데요. 네. 네, 이게 수능 문제고 이게 도담고 내신 문제입니다. 수능에서는 그냥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냥 밑줄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도담고 내신에서는 문장마다 줄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단어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문장 전체에서 틀린 거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네. 그래서 단어에만 밑줄이 있는 수능과는 달리 문장 전체를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들어있는 문법 요소 다 건져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따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게 수능에서는 정답이 하나인데 여기서는 복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따져셔야 됩니다. 그래서 못 따지면 좀 헷갈려서 틀릴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도담고 내신 출제 방향을 정리해봤는데요. 영영일치 추론 문제에 대해서는 낯선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평소에 하셔야 됩니다. 네. 시험 기간에 내신 지문 딸딸 외운다고 해서 낯선 문장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석할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험 범위 모든 지문에 대해서 영어 선지 변형 문제를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스스로 영작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 모든 지문에 대해서 주제문을 영작하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네, 미리 영작할 수 있는 상태로. 그래서 영작에 대한 팁과 노하우와 첨삭을 받으면 좋겠죠. 네. 그다음에 본문 그대로 영작하는 문장은 이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시험 범위 모든 지문에 대해서 핵심적인 문장을 뽑아내고 그냥 출제 경향 그대로 그냥 어법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장들을 영작하는 훈련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문장들에 대해서는요. 네,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어법 개수 찾기 문제가 이제 킬러인데요.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법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숙달을 한 상태로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법 문제풀이 절차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이것에 대한 저의 해결책은 이제 해바라기인데요. 네. 제 이름이 태양이라서 이 문제집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이들이 도담고 내신에 필요한 문제를 그냥 다 넣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영일치 추론 문제, 스스로 영작하는 문제, 본문 그대로 영작하는 문제, 어법 개수 찾기 문제 이거 외에도 그냥 애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 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푸시면 됩니다. 저한테 만약에 들으시면.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단어 테스트를 보는데 이제 보통 학원에서는 뭐 스웰 붙다, 스웰링 붙기 이런 식으로 한글 단어를 보고 그다음에 한글 뜻을 영어 단어를 보고 한글 뜻을 쓰는 그런 식으로 훈련하는데 도담고 내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스로 영작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공연에 가다 이런 걸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말 attend a performance 이런 식으로 한글 뜻을 보고 영단어를 영작할 수 있는 식으로. 그래서 스스로 영단어를 꺼내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순한 1대1 대응이 아니라 스웨 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표현 속에서 영어를 받아들여야 돼요. 공연에 가다는 attend a performance구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한 번 보고 까먹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누적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오늘 데이 30까지 본다 이렇게 하면 1부터 30까지 다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 암기를 넘어서 익숙함의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F라면 뭐죠? 사과라고 말하기도 귀찮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영어 그대로. 많이 반복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어법의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이 숙달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냥 밑줄 내고 여기 틀린 거 있어 없어 이렇게 이건 좀 무자비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 어법에 필요한 개념을 7장으로 전부 체계적으로 정립이 요약했고요. 그다음에 수동적으로 보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능동적으로 자신이 나 이 개념 아는지 백지복습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안 못하면 못 가요. 네. 그다음에 한 번 배우고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누적 반복해서 체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법 개념들이 그냥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게 올 때마다. 네, 그리고 관리 및 클리닝인데요. 애들이 학원에 올 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밖에 못 오기 때문에 몰아서 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과제 제출해서 제가 직접 관리합니다. 카톡으로. 그다음에 평일과 주말에 클리닉이 있는데요. 주당 단어 한 400개 정도. 그다음에 내용 점검. 제 수업을 잘 듣고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하고요. 그다음에 수업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아이들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학생들의 후기인데 브로셔 맨 마지막에 요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끄러우니까 집에서 시간 나실 때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인생을 걸고 보는 시험에서 투머치 너무 과한 건 없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와 모든 방법, 모든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당고에 맞는 내신 전략 강남 한국학원에서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어 선생님은 한 분이세요? 도담고 영어.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영어 잘 들으셨어요? 영어도 문제 없겠어요? 시험 한번 볼까요? 이제 저는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이제 학교별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강의하진 않는데 이제 세종시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그 현상들을 보면은 자 이제 가장은 지금 이제 내신이 치열해지고 있다. 내신이 가장 치열해지고 있다. 급격하게 지금 세종시 일반고등학교의 그런 그 학습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급격하게 입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선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학년부터 준비해왔던 아이들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층이 더 두꺼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모의고사 2등급을 맞아도 내신 1등급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작년부터는 모의고사 1등급을 맞아도 내신 2등급이 보장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이제는 세종시가 이제 하나의 학군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갈 정도로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신입생을 받으면 난이도 조절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알아요. 우리 학교에 얼마만큼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일한 바로미터가 뭐냐면 3월, 4월에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아이들이 그렇게 집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내신처럼 이렇게 보질 않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측정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이 정도를 좀 해볼까 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어렵게만 낼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세종시의 일반 고등학교가 과거의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앞으로 세종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밝은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죠. 저희들이 2017년도 12월 28일 날 와서 개강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정말로 세종시 일반고등학교, 뭐 아름고가 됐던 뭐 이런 학교들의 그 내신 문제지를 가지고 서울에 가서 저희는 학원 선생님들이 전부 서울에서 명색이 그래도 검증된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가서 동료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못했어요. 너무 이게 좀 자존심도 상하고 이래서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걸 딱 학교를 가르고 내놓으면은 이 학교가 자사고냐고 물어보죠. 특히 아름고등학교라든가 종충고, 양지구 이런 데들은 이런데 지금 그게 그동안 한 3, 4년 동안은 독점을 해왔죠. 아름고, 종충고, 세릉고, 양지구 이런 데들이 그렇게 내신이 어려운 걸로 독점을 해왔었는데 이제 이게 불과 뭐 얼마 전부터 2, 3년 전부터 굉장히 급격 그게 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족한 곳을 골고루 채워주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그런 설명에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설명할 때 혹시 여기 설명에 와보셨던 분들 계신가요?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제 세종시 일반 고등학교는 평준화 됐습니다 이렇게 단언을 해요. 그것도 뭐 시간의 문제지 지금 좀 덜 됐다고 그래도 다 이제 채워졌다 평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굉장히 내신이 이제 치열하고 이 세종의 특성상 이 내신을 통해서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이고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이다. 이렇게들 이해들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측면에 조금 이렇게 비중을 두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지도를 해주시면 큰 착오가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럼 국어는 도당고등학교 국어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박세미 선생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도당고등학교 설명회를 맡게 된 곽세미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마지막이어서 좀 힘드실 텐데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효과적인 고등국어 내신 대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중등국어랑 고등국어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중등국어는 제가 상담 전화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항상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아니 우리 아이가 중등 때는 맨날 100점 그리고 실수해서 하나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왜 자꾸 고등학교 가서는 성적이 안 오를까요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말인데 왜 어려워하지? 대체 왜 문제만 읽으면 답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좀 이해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중등국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중등국어의 표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위에. 그리고 이 자체가 문제가 돼요. 여기에서 이 표만 외우면 입술 소리에 뭐가 있어요, 잇몸 소리에 뭐가 있어요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국어는 이 표를 중등 때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안다고 치고 얘네 중학교 때 배웠지? 그거 안다고 치고 이걸 바탕으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의 변동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이게 첫 번째 시험 범위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등에서도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항상 시험을 잘 봤는데 딱 한 번 시험 망쳤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게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 첫 번째 시험부터 이제 깜짝 놀래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여기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입술 소리 하고서 밑에 한자로 양수능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사실 한자를 잘 몰라요. 한자는 선택 과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자 할래, 중국어 할래, 일본어 할래 하면은 그냥 일본어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처음에 수업을 들을 때는 입술 소리라고 배웠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양수음이라고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선생님 처음 봐요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고 한번 지나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중등국어라고 해서 이제 시험지를 실제로 가지고 와봤는데 시험지에서 아까 그 표 그대로를 가지고 초성이 뭐니, 중성이 뭐니, 동성이 뭐니 라고 하는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중등은. 그렇게 푸는 게 끝인 문제인데 고등국어는 그걸 바탕으로 여기에 뭐 안울림 소리인 조음 위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어렵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까지 연관 지어서 지문을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한 페이지거든요. 그럼 여기 문제는 이거 앞에 문제인 거고 이 뒤에 문제는 뒤집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중등국어와 고등국어는 사실 중등국어는 그냥 국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등국어는 과목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없는 작품이나 글 같은 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모의고사나 수능을 대비할 필요성이 없었던 중등국어랑은 다르게 고등국어는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고등국어 과목은 4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문학, 비문학,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학이랑 독서는 사실 공통 과목이어서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와 매체랑 화법과 작문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 지금 예비고일 학생들은 마지막 재수를 할 수 없는 그 구간이잖아요. 이제 바뀌니까 이 과목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학년이고 그 뒤부터는 재수를 해버리면은 이 2과목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문학 독서는 누구나 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서 다 맞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1학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 토론 이런 것들은 화법과 작문 안에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거든요. 읽으면 나오는 거. 이렇게 쉬운데 문법 같은 거 공부 안 하면 한 문제도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문학에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왜 고등국어가 더 어려운지 그래서 문제가 길고 아까 보셨다시피 문제가 길고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아서 중학교 때는 옆에 날개라고 하죠. 교과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아는 게 이거 얘들아 어디 있었지? 그거 오른쪽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는데 제일 많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알면 뭐해? 문제를 못 푸는데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진도에 그거와 유사한 지문을 준비하고 그리고 모의고사형 문제까지 혹시 모르니 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교에서 나간 진도가 아닌 유사한 지문을 제시하는 편인데 도담고는 그게 훨씬 더 심해요. 제가 지금 뭐 여러 학교를 데리고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유사한 지문을 제시하는 학교가 이제 도담고 그리고 해밀 이렇게 많은데 일단 이제 지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실제로 이제 기출문제로 어쨌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출제자가 어떻게 냈는지를 한번 보면 실제로 학교 책에서는 이 지문이 안 나와 있어요. 이 지문이 안 나오고 학교에서 알려준 그 갈래를 가지고 다른 지문을 아예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방법을 알고 그 갈래상 특징 자체를 알아야 내가 그 순간에 읽고 판단을 해서 풀 수가 있는 건데 그러기에는 사실 중학교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외우고 그대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응용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문도 굉장히 긴데 첫 페이지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때우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 푸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정읍사라는 이 작품이 학교 도담고 책 창비라고 해서 그 고등국어 책에 나오는 지문인데 그거랑 유사하게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죠. 선생님별로 다르기는 한데 거의 외부 지문 비슷한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비슷해 안 비슷해 라고 하는 보기형 문제보다는 이거의 단독 문제, 실제로 학교 책에 나오지 않은 단독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거 따로 공부를 안 했으면은 못 풀거나 아니면 이 방법을 몰랐다면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도담고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해석하느라 시간도 굉장히 부족해서 한 30분 지났는데 3페이지 지나가 있고 나머지 7페이지 풀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도담고 기출 분석을 조금 해봤는데 도담고는 사실 난이도라고 했을 때 중하, 중하, 중하 이렇게 해서 많이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사실 전체적으로는. 근데 킬러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고 지금 여기 옆에 외부 지문 같은 게 굉장히 많고 교과서에 없는 지문도 선생님들이 따로 프린트를 주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그리고 문법도 배운 거 말고도 관련 조항들 그러니까 법 이제 규칙 문법 있죠? 그 문법을 조항을 넣어서 모의고사형으로 길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문법이 단순히 자주 나오는 예시를 문제를 많이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랑 관련된 조항까지 연습을 해놔야 된다는 거를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편이죠. 교과서에서 나오는 지문 같은 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예시 같은 것도. 그래서 여기 뒤에도 한번 해봤는데 단원들도 굉장히 골고루 나왔어요.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오는 편이고 진도도 1단원부터 순서대로 3단원까지 그 다음에 4단원부터 6단원까지 골고루 순서대로 나오는 부분이고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쉽지만 킬러 지문이 있어서 이 킬러 지문까지 맞춰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사실 2등급, 3등급 받는 학교는 점수가 높아도 2, 3등급이라는 건 학생 수가 적으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도담고 정도면 92점, 3점 정도 받으면 1등급은 거의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문제에서 이제 그 위에 상위권 학생들은 갈린다는 거. 그래서 그 킬러 문제를 맞추는 것까지 꼼꼼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담고 실제 프린트랑 시험 문제를 조금 볼 건데 도담고 실제 프린트도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뭐 다른 고등학교들은 서술형이 안 나오고 서답형이 안 나오는데 도담고는 한 번씩 꼭 나오거든요. 기말고사에 나오는 편이에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마다 다르고 이번 연도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기말고사에 중간고사에는 안 나오고 기말고사에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점수를 보면은 0.5점, 0.5점, 1.2점 이렇게 되어 있어서 1등급, 2등급 차이가 1.2점 차이일 때도 있어요. 0. 몇 점인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서답형 작은 점수여도 다 마치고 지나가셔야 한다는 거.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면 실제로 이만큼 나왔거든요. 프린트에. 실제로 밑에 더 있는데 이만큼 나온 부분이어서 선생님이 그냥 니네 발음해봐. 그리고 발음한 대로 거기다 옆에다 써봐 하고 지나간 문제 그 프린트였는데 그게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죠. 쓰라.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프린트 그거 몇 페이지에 위에 있었는데 만 기억해요. 대부분 친구들이 그렇게 해요. 그거 그 여자 그림 있고 이렇게 손 모으고 있는 그 부분인데 라고 기억하면 뭐예요? 못 쓰는데. 그래서 이 점수를 따려면 이것까지도 꼼꼼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적더라도 선생님들이 되게 가볍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 한번 봐봐 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꼼꼼하게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프린트를 따로 주셨어요. 실제로는 이건 저랑 수업을 한 거라서 필기가 거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냥 얘들아 어부에 대한 이야기야. 어부가 이렇게 뭐 낚시하면서 즐겁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 라고 가볍게 보시고 그냥 이거는 시험 범위예요? 라고 학생들이 꼭 물어보잖아요. 시험 범위 아니면 안 하려고. 근데 시험 범위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학교에서 배운 거 다 하지 않겠어? 모르겠네? 라고 하고 넘어가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학원 선생님이니까 찝찝하잖아요. 학교에서 하고 지나갔다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해보자 라고 해서 자세하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지문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단독 문제로 나온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준 프린트는 손해여도 100개 외워서 20개를 시험을 보더라도 손해여도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외우는 걸로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범위라고 하지 않았어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담고 선생님들이 조금 속이는 편이에요. 뭐 안 나올걸? 모르겠네? 라고 하시고 내버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내신 잘 봤기 때문에 내신이 한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거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혹은 완전 반대로 선생님 저 첫 번째 시험 망했기 때문에 저는 정시 파이터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내신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내신 과목이 문학, 문법, 비문학, 화자 이렇게 4과목이기 때문에 결국 수능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국어는 사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영어랑 내신 영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공부를 따로 해야 한다면 국어는 내신에 나왔던 작품이 운 좋으면 수능에도 나올 수 있고 모의고사에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같다.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 수능을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신을 하면서 수능이랑 모의고사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버리지는 않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형 문제가 뭐냐? 보시면 알겠지만 읽기 싫죠. 딱 포기하고 싶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2페이지 연속으로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한 지문이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가 처음에 수업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얘들아 시험 범위 가지고 와 라고 했을 때 선생님 비문학 나온대요. 그러면은 몇 년도 모의고사나 수능이 나온대? 라고 했더니 그건 안 알려주신대요. 그럼 제가 대비를 딱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밑줄 이거는 무슨 내용이야 정리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안 알려주고 그냥 비문학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지문이 나올지 아닐지 그걸 맞힌다면 그건 제가 점쟁이잖아요. 그거는 점쟁이인 거고 학교 선생님이랑 커넥션이 있는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요약해서 그 변형 문제 같은 걸 푸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당구가 이게 바로 지금 이제 2학년 되는 친구들이 본 실제 시험인데 이때 평균 점수가 40점 됐어요. 여기 문제가 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독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비문학 그냥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연습이 된 친구들은 높았겠지만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만 맞췄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져요. 그래서 중간 70점, 80점 점수가 거의 없었어요. 이게 극과 극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들마다도 다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혹시 모르니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풀 때 계속 뒤집어야 되잖아요. 계속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서 뭘지 또 뒤집어보고 또 뒤집어보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끔 멘탈 나가게끔 하는 문제 방식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한 문제 내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시작해서 만드는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이라서 조금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체크를 하시면서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 이게 내신 대비 말고 얘들아 우리 내신 하기 전에 2-3주 정도는 모의고사 풀 거야 했을 때 되게 싫어요. 애들이 그게 왜 필요해요?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들 중에서 처음으로 나왔는데 모의고사형 문제 중에서 재구성 지문이라고 해서 실제 학교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실제 학교 책에서는 학교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학교 매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왔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얘들아 건의문은 이렇게 쓰는 거야를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해주세요. 학교 매점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쓰는 거고 해줘놓고 다른 내용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세종시 여러분 하면서 다른 내용으로 아예 싹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걸 배울 때 건의문을 배울 때 알았어야 하는 건 건의문의 특징만 알고 있었으면 되는 건데 학생들은 자 밑줄 건의문 누구한테 얘기했고 무슨 얘기를 했고 이걸 달달 외운 거죠.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건의문의 특징만 알고 그거를 찾는 문제. 그러면 앞에 비문학 지문이랑 같은 그 시험이었거든요.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못 풀고 뒤에 한 2-3장 못 풀고 그냥 내는 친구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멘탈 나가지 않게끔 오래 걸리지 않게끔 조금 개념 정리에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해서 우리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모두 다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남고 선생님이 적이잖아요. 저희는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볼 건데 이게 학교 시험 프린트거든요. 학교 시험 프린트인데 프린트는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가 가볍게 되어 있어요.
가볍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빈칸을 채우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 빈칸을 싹 지우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도담고는 학교 선생님이 나온 프린트 그대로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린트를 가지고 하는데 이 프린트에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뭐 맞춤법 같은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맞춤법이 시험 범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1학년 때 하는 시험 범위가 맞춤법이 아닌데 왜 자꾸 나오지 싶어서 혹시나 해서 제가 한글 맞춤법 표준 나온 규정을 국립국어원에서 뽑아왔어요. 그래서 다 뽑아가지고 이제 의문의 변동 들어가는 부분에다 다 체크해서 니네 시험 범위가 될 수 있는 부분 다 체크했어. 그리고 선생님이 준 프린트 어떻게 되어 있어? 이거 몇 번 조항이야? 라고 체크를 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줬는데 그 조항을 가지고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단어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할 수 있게끔 나온 거죠. 그래서 한 번 본 거랑 또 처음 보는데 이걸 그 순간에 지문을 읽고 푸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됐다고 하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예측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세국어라고 해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나란 말씀이 이렇게 옛날 말 가지고 문법을 배우는데 안 그래도 문법 어려운데 옛날 말 가지고 하는데 학생들이 딱 이것만 해요. 학교 책에 있는 그 지문으로 거기에 있는 문법만 공부를 하는데 저는 혹시나 해서 너희가 그 문법을 외웠어? 그럼 그거를 기출문제에 적용해봐. 선생님 저희 지문 이런 거 안 나오는데요? 안 배웠는데요? 지문 안 배웠지만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 그 문법 찾을 수 있게 그냥 한번 풀어봐봐 해서 제가 기출문제 국어사 문제를 조금 모아서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안 알려준 그 국어사 지문을 실제로 내시고 선생님 저기에 우리 풀었던 게 그대로 나왔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 한 번도 안 해주셨는데 어쨌든 문법 배웠으면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기출문제를 실제로 냈거든요. 그러면 배운 학생들, 한번 풀어본 학생들은 저한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 내용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처음 보는 친구들은 뭐야 이게 이렇게 돼서 전혀 못 풀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시험에 나오는 편이라는 거. 학교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로 좀 응용 문제를 많이 내는 편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 힘든 그런 외부 지문 같은 거 이게 유사한 거를 다 찾을 순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찝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같은 것들도 다 실제로 이렇게 프린트를 줬었는데 여기에 눈맞아 끼어진 데를 뭐 이렇게 외부 지문 같은 것들이 많은 변형 문제를 제가 조금 모았어요. 변형 문제를 그렇게 모았더니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이 작품이 나와서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해서 혹시 모르니까 이거 외워두자 라고 해서 해설을 한번 했는데 그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와서 학생들이 이 문제랑은 상관이 없지만 사실 이 문제를 단독으로 해설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기에 조금 도움이 됐다. 왜냐면 내용을 이미 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비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애들 문제 푼다고 채점해서 동그라미 맞고 선생님한테 해설 듣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비가 잘 되는지 확인하려고 쪽지 시험. 쪽지 시험으로 해서 여기 이거는 교사용이라서 답이 다 적어져 있지만 싹 지우고 서술형으로. 학생들이 사실 아까 서답형처럼 단답형 문제는 나오지만 서술형 문제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도 해보는 이유는 본인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5개 중에 꼭 이런 학생들 있어요. 5개 중에 선생님 2개 중에 헷갈렸는데 제가 고른 게 틀렸어요. 2개 중에 헷갈린 것 중에 답이 있었어요 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이게 확신이 없었다. 내가 확실하게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었다. 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실하게 답을 해결할 수 있게끔 제가 쪽지 시험을 주관식으로 보는 편이고 빈칸도 다 뚫어버려서 쓰게 하는 편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좀 노동 같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랑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대비를 하고 나서 부모님들께 뭐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태도가 어떤지, 과제가 어떻게 나갔는지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보냈는데 파일로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니까 어머님들이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냥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뭐 했나보다 이러고 마시길래 제가 그냥 문자로 이렇게 보냈더니 나중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모아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본 거는 시험지로 이렇게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언제든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답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학생들이랑은 저희 아이가 결석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이게 시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시가 넘었는데도 원래 강사들은 늦게 자니까 늦게까지 답변을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혹시나 이렇게 문장으로 보내줬을 때 이해가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찍어놓고 여기에서 우리 그때 수업한 거 한 번 더 보내줄게 해서 학생들한테 링크를 줘서 2번, 3번 볼 수 있게끔 혹은 빠진 친구들은 영상을 보고서 다시 한번 적어서 나와서 보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 문제나 아니면 학생들의 이해 문제는 제가 나중에 잘 확인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시간 수업하고 2시간은 클리닉이라고 해서 이제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조금 할 예정이에요. 네네, 그거는 선생님들마다 클리닉은 다른데 그 수능 특강으로 저는 예정을 해서 그거 혹시 수능 준비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게끔 정시 대비반을 따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들 들으셨어요? 국어도 큰 문제 없겠어요? 국영수는 문제가 없죠, 그죠? 자, 장시간 수고들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이제 중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그런 어떤 문제점 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이 더 좋아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참 많이 고민을 하는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결책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은 지금 사실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 바쁘시잖아요. 되게 지금 마음이 급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뭐 들어가는데 이제 그야말로 입시 현실에 또 이제 당도했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가 잘 해내야 될 텐데 이제 마음이 앞서가잖아요. 마음 같으면 시험장을 직접 가셨으면 좋겠죠. 직접 가서 시험을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불가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건 너무 부모님들이 의욕이 앞서서 너무 우리 아이들이 밀착 관리를 해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당황하고 부담스러워. 이게 지금 사실 보면은 1학년 때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 앞으로 3년을 해야 됩니다. 긴 시간이죠.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장기 레이스를 한다고 보시면 되죠. 가능하면 굉장한 내공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감정적이지 않아야 되고 지혜롭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너무 막 좁게 관리를 해버리면 서로 보이는 게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감정이 자꾸 부딪히게 되고 이러니까 조금 거리를 좀 유지하고 그러다 보면 더 멀리 보일 수도 있고 더 우리는 또 생각지 않았던 해결책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참 보면은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 저 새끼는 틀렸어 아무 고민이 없어 이러는데 그 아이는 진짜 말이 그렇지 가슴이 무너지는 아이예요. 그 아이는 우리가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해보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 잘 오고 싶고 친구들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부모님한테도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듬어 줄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부모님들이 보듬어 주고 치유해 주면 그 아이들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엇나가질 않아요. 부모님이 나를 믿고 사랑해 주는 걸 몸으로 느끼는 아이들은 절대 넘어서질 않아요. 그래서 공부 성적이 좀 덜 나오더라도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지 그걸 다 덮어놓고 뛰어나가질 않는 아이들. 그래서 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의욕이 앞장선 부모님들은 결국 중학교 때까지는 이겨냈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걔가 튀면은 어떻게 못하잖아요.
물리적으로 남겨니까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지혜롭게 조금 이렇게 저는 그걸 펜스를 넓게 친다고 그래요. 좁게 하지 말고 넓게 쳐놓고 그리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용기와 의욕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엄마만 봐도 의욕이 생기는 그런 참 제가 성인군자 같은 말씀을 넣은 것 같은데 거꾸로 한번 애 키워봐라 이러면 제가 할 말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부모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얻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잘할 거예요. 자, 긴 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셨으면 그걸 이따 나갈 때 제출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개별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